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주식시장, 금융시장 들여다보는 많은 분들은 금리 인상이 언제쯤 멈출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자 궁금함일 텐데요. 미국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지난주에 재차 시사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반등하기도 했고, 중국에서는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미국과 중국의 이 소식들 업데이트 좀 해보고 최근에 나온 고용 동향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영화 애니메이션 제국이죠. 디즈니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밥 아이거라는 CEO가 디즈니에 최근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부진에 빠진 기업들 중에 옛날에 그 CEO들이 귀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디즈니도 그런 상황이네요.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요즘 디즈니에 어떤 일이 있는지, 디즈니의 고민은 뭔지, 실적 부진에서는 언제쯤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조금씩 브레이크를 밟아가면서 속도 조절을 할 기미가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그보다 좀 더 빨리 연말 랠리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승을 계속 조금씩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분들은 이게 상승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 정도 올랐으면 다시 또 제자리 찾아 내려가야지 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이선엽 부장 모시고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고, 예. 이에 따라서 기업 이익이 감소할 거니 시장이 다시 크게 내릴 거다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데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라든가 전체적인 고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 침체가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에 따라서 기업 이익이 현재 수준보다는 조금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부장님. 예. 그런 얘기는 좋게 들리기도 하는데 네. 경기가 생각보다 안 나쁘면 물가도 많이 안 떨어질 거고 고용도 계속 좋을 거면 연준은 금리 계속 올리겠네 하는 생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까? 그럼요.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래서 내년 시장을 전망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연준이 내리는 금리 인하 폭도 네. 예상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물가도 2%를 예상하고 있지만 의외로 2%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이렇게 보면 지수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네. 상단이 제약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들이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그렇게 보면 지난 지수는 우리 코스피라든가 미국의 주요 지수는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올라오는 폭도 제약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점들이 사실 지금 구조적으로 역사상 별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고용시장 아니면 증시의 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시장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시장은 요즘 어때요? 그러니까 즉 물가, 농산물이나 에너지 가격이야 그거야 뭐 어떻게 될지 변수가 꽤 있어서 그걸까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고용 지표를 보면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 상황이라든가 서비스업 물가라든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도 좀 탄탄하게 나왔다고는 하더군요. 아침 뉴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실업률은 3.7%가 나왔고,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당 임금 상승률, 예. 이게 원래 0.5를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높은 0.6이 나왔고요. 예. 또 앞으로 이제 고용 시장에 좀 식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용 시장에 참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네. 이제 노동 시장 참가율이라고 하는데 예.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즉 사람들이 고용 시장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야,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고 예상보다 시간당 임금 상승도 높아지면, 즉 임금이 높아지면 네. 연준은 더 많은 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는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네.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고용의 질이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발표된 그렇습니다. 11월 고용이요? 예. 오. 그리고 또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용이 많이 나빠지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나온 미국의
고용 시장을 놓고 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보면 예. 재밌는 게 나오는데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이번에 시간당 임금이 제일 많이 오른 쪽이 뭐냐면 우리로 흔히 얘기하는 딜리버리 서비스 하시는 분들 예. 트랜스포메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사라든가 아니면 배달하시는 분들 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지난달에 이번 달에 나왔던 고용지표에서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직이 많이 된 분야가 그쪽입니다. 자, 실직이 제일 많이 된 분야에서 임금 상승률이 제일 높아서 임금 상승률을 높였다. 이건 사실 그분들이 퇴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퇴직금을 줬거나 예. 전별금을 줬을 가능성이 높은 점들이 임금 상승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즉 일자리가 부족해서 정말 일자리가 부족해 내가 더 줄게가 아니라 예. 야 너 이제 그만둬 대신에 내가 조금 더 얹어줄게. 이게 사실 임금 인상에 나타났어요. 이 데이터가 뭐 그대로 나오거든요. 테크 기업들이나 뭐 예. 트위터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이랑 전부 다 예 맞습니다. 테크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인포메이션 기업이니까 테크 기업들 맞고 네. 테크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 배달하시는 분들 이런 쪽의 임금이 제일 높게 나왔는데 네. 재밌게도 해고가 두 군데서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러면 해고 일어난 쪽에서 임금 상승률이 높았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해고 수당을 주는 바람에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올라간 예. 거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와. 임금 상승이 크게 올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잘못된 해석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용의 질을 보면 이번에 정규직 비중이 확 줄었고 예. 파트타이머라든가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이신 거죠. 또는 투잡을 뛰는 분들의 비율이 엄청 늘어났어요. 고용 지표가 좋은 것 같은데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파트타이머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잡을 뛰는 분들이 많아졌다. 예. 이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고용의 질이 나빠질 걸 뜻하는 거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비중을 줄였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고용의 어떤 구조를 바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맞습니다. 신호가 보인다는 거네요. 세 번째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번에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민간의 그 통계하고 기업의 통계가 다릅니다. 흔히 얘기하는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라는 건 네. 기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대기업들한테 몇 명 채용했어요? 네, 몇 명 이렇게? 채용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26만 명이에요. 되게 크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개인들한테 물어본 거는 실업률 이런 건데 우리 13만 명 줄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잠깐만요. 기업들한테 물어봤더니 26만 명 새로 채용했습니다라고 네. 답하는데 근로자들한테 물어봤더니 13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고 맞습니다. 나온다고요? 이게 어떤 차이를 주는 거냐면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물어보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아직까지도 고용이 나쁘지 않은 건데 중소기업은 전화 안 받죠. 예. 개인들은 지금 개인들한테 물어본 분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이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미 무너지고 고용이 있다. 무너지고 있다. 근데 아직 그게 대기업까지 안 오다 보니 이런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현재 그 설문과 관련된 부분이 기업 조사와 가계 조사의 차이가 역사상 최대치로 벌어져 있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인 건데 또 기업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은 어떤 사람이 투잡을 뛰면 예. 기업은 일자리가 2개 늘었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겠죠. 실업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투잡을 뛰고 있으면 일자리 하나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잡을 뛰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종합을 해보면 투잡도 이미- 많이 늘어났다는 그럼요. 거네요. 이미 기업의 고용의 질은 되게 안 좋아지고 있고 또 개인들과 우리가 아는 기업의 질문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쪽부터 서민들부터 시작을 해서 고용이 예. 많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히 나온 지표만 가지고 임금 상승률이 올랐어, 노동시장 참가율이 굉장히 줄었어, 그리고 고용이 여전히 탄탄한 것만 가지고 연준이 섣부르게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할 거다라는 건 제가 볼 땐 어불성설이라고 이번에 보여지고요. 나온 고용 네. 지표는 숫자를 아예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향후에 고용이 다소 조금 완화될 수 있는 즉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조금 완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임금도 내려가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이지만 나쁜 소식인 거죠. 시장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돼야 물가도 좀 잡히고 맞습니다. 금리도 덜 올릴 거다 하는 네. 기대가 나타날 수 근데 있겠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향후에 정말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고 예. 해고가 많이 발생할 거냐 이런 우려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어떤 고용 지표들을 보면 최근까지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발견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사람이 없는 게 제일 문제예요.
현재 고용 시장에서 연준의 통계로 보면 35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훼손이 됐습니다. 즉 일자리가 늘어났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고용 시장에 들어와야 될 분들이 고용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면서 지금 실업이 되게 탄탄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 이게 며칠 전 제롬 파월 의장이 브루킹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충분히 나와 있는데요. 네. 현재 350명 부족분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예전에 베이비 부모들 있죠. 예. 그러니까 전후 세대에 태어난 분들, 2차 대전 끝나고 태어났던 분들의 은퇴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난달에만 13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네. 일자리를 그만두셨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거기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자 수들도 급감을 하면서 예. 5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부족해진 상황이고 이민은 안 받으니까 안 부족한 받으니까요. 거고. 거기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만 100만 명 이상이 돌아가셨죠. 예. 이걸 합산해 보면 이미 35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시장으로 돌아오질 못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자넷 옐런 의장이 최근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어떤 연설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기업들의 해고보다는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왜냐하면 해고를 할 수가 없죠. 생각보다 사람이 부족한 부족하니까. 거니까 오히려 채용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고용시장을 악화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보면 앞으로 고용이 악화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고용이 굉장히 악화되는 수준은 아닌 거죠. 즉 실업률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거로 놓고 보면 경기가 극심한 침체로 갈 개연성 매우 낮은 거죠. 반면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고용이 그 정도로 나빠지지 않으니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도 더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도 더딜 것이니 올라가는 상단도 제약이 되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노동력 훼손이 대단히 심했다. 이러한 점들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긴 하겠으나 워낙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너무 부족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있는 직원 자를 만큼 그렇게 노동력이 네. 여유롭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최근에 미국에서 보니까 레이오프 즉 해고란 단어가 많이 띄고 빅테크 기업들 그렇게 사람들 많이 자르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빅테크 기업들이 노동시장에서 참여하는 비중은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의 30%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이 3% 내에 있는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실업률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거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블루칼라라고 보통 얘기하는 네. 노동자분들은 사람이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화이트 칼라의 순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고 빅테크 기업에서 많은 해고가 일어나도 전체적인 실업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직원 구하기는 어려울 거다. 어려울 화이트 것 칼러들 같습니다. 일부만 예. 빼면 몸 쓰는 일은 하려는 분들이 점점 없다. 그런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리해 보면 금리를 더 올릴 만큼 경기 좋지는 않고 네. 금리를 빠르게 내릴 만큼 경기가 나빠지지도 않을 테니 대충 요 정도 선에서 뭐 비슷한 금리도 박스권일 거라는 말씀이네요. 그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지수도 놓고 보면 물론 향후 중국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지만 예. 전체적인 모습 미국의 금리만 놓고 보면 바닥은 잡은 것 같으나 그렇다고 상단을 뚫고 크게 올라갈 정도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일 텐데 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 브레이크 걸렸어 이걸로 호재를 보고 오를까요? 아니면 이 금리 상황이면 아직도 부담스러운 금리인데 내리지 않으면 주식은 못 가? 이런 쪽일까요? 현재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그동안 많이 달려왔고 연준이 드디어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얘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종착역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이제 연준 입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진 않겠죠. 아무래도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약적인 금리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죠. 이러면 시장은
지수에 대한 배팅을 하기보다는 네. 지수는 갇혀 있을 거니까 좋은 기업들 없느냐라고 해서 종목별 수익률 게임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는데 이미 시장에서도 그러한 조짐들이 많이 보이는 게 예. 오늘 아시겠지만 지수는 별 움직임이 없는데 뭐 중국 리오프닝 한다고 실제 리오프닝 하지도 않았는데 그 관련주들 주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어떤 예를 들면 거예요? 항공주나 화장품 같은 것들이겠죠. 중국인들 몰려오고 네, 중국인들 그렇습니다. 여행 예. 다닐 테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우리가 목도하게 될 시장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는 그럼 리오프닝을 하면 좀 더 사람들 돌아다니고 다시 살아날까요?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그걸 크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 중국이라는 국가가 지금 3년 이상 우리보다 1년여 이상을 조금 더 이제 리오프닝을 못하고 이제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됐고 예. 단순히 갇혀 지내는 게 아니라 이 봉쇄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죠. 아예 다 막아버리는 거였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어려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났죠. 하나는 모 지구에서 이제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네. 봉쇄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걸 보면서 중국인들이 분노하기 시작을 했고 예. 또 여기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후에 왜 우리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이렇게 봉쇄를 해야 되는지 중국인들의 분노가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인들의 리오프닝은 결국은 이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미 방향은 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경험했고 미국도 경험했던 거 뭐냐면 생각보다 보복 소비가 강했다라는 거죠. 특히 서비스업과 관련된 보복 소비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중국이 내년 상반기는 아니겠죠. 상반기까지는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 일단 우리가 이런 접종도 맞추고 그러게 될 텐데 예. 내년 하반기부터 그게 많이 풀린다고 봐야 되는데 중국의 서비스업 수요가 글로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단순 소비 회복이 아니라 보복 소비면 예상보다 훨씬 더 소비의 폭이 크더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를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었을 때 상당 부분 잠식시켜줄 수가 있겠다. 우려를 중국이. 불식시켜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본다면 내년 하반기 시장은 의외의 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의외라면 중국이 소비를 활발하게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글로벌 소비 시장에서 미국보다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중국의 소비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라고 본다면 시장은 그런 점들을 반영을 하겠죠. 뭐 화장품, 여행 뭐 그런 거겠죠. 뭐 소비재 이런 거 중국인들의 그런 소비라는 게. 것들도 영향이 있지만 실제 중국인들이 만약에 리오프닝이 풀리면서 해외여행을 시작하면 재밌게도 제일 많이 가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러면 유럽 경기에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면 유로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 놓고 달러가 또 약세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뛰면 우리나라 위안화하고 원달러 환율하고 또 이렇게 동시에 같이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환율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그 눈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들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뉴스를 제일 정확하게 빨리빨리 접수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른바 그 서방 세계의 수입 백신 언제부터 맞추기 시작하는지. 이미 뭐 자국 백신을 맞추겠다라고 하는데 계획도 나왔더라고요. 1월 말까지는 거의 다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예. 1월 말에 끝내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올 상반기 안에 위드 코로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되는 거니까 예. 의외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번 가져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로화가 강세, 달러가 약세가 네. 되면 전 세계 주식시장 판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팔았던 시장에서 예. 좀 다시 사들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럼 좋아질 수 있겠네요. 내년 봄 지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내년 시장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한 시장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르는 기업들이 코로나 때 올랐던 기업하고는 좀 색깔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 관련주라든가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면 지금은 그런 관련주들보다는 서비스업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일반 제조업 관련 기업들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관련 기업들이라고 하죠. 네. 이런 기업들로 색깔이 바뀔 개연성이 꽤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이미 각국의 정책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빅테크 관련 기업들한테는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규제는 더 강해질 개연성이 높아 보입니다. 골목상권 침해니 뭐 독점이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독점에 대한 피해를 각국 정부가 느끼기 시작을 했고
또 이에 따른 그 이제 편의성보다는 예. 생각보다 많은 부작용들도 일어나다 보니까 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좀 규제가 많이 커지고 있는 반면에 시장에서는 또 흔히 얘기하는 제조업과 관련해서 육성하려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미국도 유럽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책의 방향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첨단 제조업이라든가 국영제 중심으로 정책에 어떤 힘이 실리고 있으면 순풍에 돋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정책적으로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기 밸류에이션과 때문입니다. 멀티플도 그쪽이 네. 좀 올라갈 거다. 네. 신한금융투자의 이선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돌아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기업 디즈니에서 최근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들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즈니가 꽤 오래된 회사, 훌륭한 회사. 100년 됐어요, 100년. 최근에는 디즈니랜드뿐만 아니라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는 넷플릭스 대항마 네, 스트리밍 서비스를 서비스요. 네. 출시하면서 기대가 컸는데 생각보다 고민이 많은 모양입니다. 예, 최근에 CEO가 교체가 될 정도로 예. 고민이 깊어요. 예, 디즈니 플러스인 줄 알았더니 디즈니 마이너스예요. 그래갖고 적자 규모가 너무 큽니다. 적자 규모가 15억 달러 이상 누적 적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 안 된다라고 얘기해갖고 지금 최근에 CEO 바꿨는데요. 전임 CEO가 밥 체이페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온 CEO는 밥 아이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밥벌이 싸움 하냐 뭐 이런 공교롭네요. 네, 공교롭긴 성만 다르고 한데, 이름이 밥 예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건 하나 더 있어요. 이 밥 체이팩의 전임자가 또 밥 아이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부메랑 CEO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전임 CEO가 다시 돌아와서 후임 CEO가 저지른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제 부메랑 CEO라고 하는데 이번에 바뀐 분 전임이 이번에 새로 된 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게 참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밥 아이거가 디즈니 100년 역사 중에서 네. 월트 디즈니를 제외하면 창업자 가장 중요한 CEO라고 평가받았던 전설의 CEO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딱 그 박수질 때 떠났었는데 후임자가 이제 망치니까 마이너스 만들어 버리니까 돌아왔습니다. 디즈니도 참 인물은 없었던 모양이네요. 구간이 명관. 예, 굳이 가신 분 그 모셔다가 구간이 할 수밖에 명관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게 지금 현재 뭐 빅테크 둘러싼 그 경기 침체부터 많은 것들이 불확실성이 심화됐잖아요. 이럴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땐 경험이 중요하다. 그 경험을 갖고 있는 CEO를 다시 불러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디즈니가 얼마나 뭐 나쁜데요?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 그때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그 디즈니 플러스라고 했던 게 스트리밍 사업부거든요. 예. 여기서 누적 손실이 14억 7천만 달러가 났는데 이게 2021년 3분기 같은 1년 전에는 8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적자 규모가 2배가 늘었거든요. 네. 근데 디즈니는요 100년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디즈니가 얼마나 손실 볼지 얼마나 벌지 대강 맞추고요. 예. 그게 거의 그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데 이번에는 주식시장 예상치보다 손실 규모가 40% 가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적자를 볼 걸로 예상은 했으나 네, 이렇게까지 인 거죠. 그래서 그 11월 20일 날 밥 아이거라고 하는 전설적인 CEO가 기환했는데 이게 얼마나 화제였냐면 당시에 그 디즈니가 그 ABC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 날이었어요. 예. 그때 전 직원 한 19,000명, 2만 명 정도한테 밥 아이거가 돌아옵니다 하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다들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다는 거죠. 밥 아이거가라고 하는 게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밥 체이팩이 경질될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실적이 너무 나쁘니까. 하지만 그 대안이 밥 아이버라고 하는 전설의 CEO일 줄 몰랐다였는데 이번에 밥 체이팩은 그럼 얼마 동안 사장님 하다가 물러나는 겁니까? 이게 참 불운한데 정확하게 코로나 기간 동안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해서요. 지금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정확하게 그 코로나 동안 고통만 받다가 떠났는데 이게 불운한 CEO라는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디즈니랜드 방문객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네. 디즈니 플러스도 계속 돈 투입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을 거고. 맞아요. 늦게 출발했으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밥 체이팩이
30년 동안 디즈니에서 일을 했는데요. 예. 쫓겨난 CEO. 근데 이 CEO가 30년 동안 중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던 게 디즈니랜드 테마파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장기가 테마파크에서 돈을 버는 것이었고 디즈니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디즈니가 다른 뭐 20세기 폭스니 뭐 워너브라더스니보다 훨씬 강력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콘텐츠 만든 다음에 그걸 디즈니랜드로 보내서 거기서 굿즈 팔고 인형 팔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테마파크가 있어서 디즈니랜드가 강했던 건데 그런데 밥 체이팩이 디즈니랜드 전문가인데 그 자신의 임기 동안 내내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았죠. 테마파크가. 그러니까 자신의 장기를 거의 활용을 못했고요. 그러면서 집중했던 게 그러면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가자 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집중했는데 누적 적자가 80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사실 디즈니가 감당할 수 있는 액수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10조 이상의 누적 적자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했냐면 11월 8일 날 3분기 실적 발표 났을 때 주가가 13% 하락했는데 이게 9.11 테러 이후에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질은 예상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거죠. 근데 밥 체이팩한테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불운하기도 했는데 실수도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우리 잘 아는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죠. 스칼렛 요한슨하고 싸웠거든요. 왜요? 이게 뭐냐면 그 스칼렛 요한슨도 아시다시피 마블의 그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캐릭터를 맡았었잖아요. 근데 블랙 위도우의 그 단독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그게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때가 딱 그 왜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각했었 때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극장 개봉은 좀 힘들다라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하고 극장에 동시 개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블랙 위도우가 개봉이 한 3차례 밀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극장 개봉을 못해서 근데 그러다가 여기 여름에 참다 개봉을 했는데 그때 스트리밍하고 동시에 개봉을 했는데 문제는 극장에서 돈을 벌어야 스칼렛 요한슨은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였던 거예요. 계약이. 그렇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아무리 뭐 매출이 많이 나와도 맞아요. 네.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화 왜 같이 풀었냐? 맞아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지. 스칼렛 요한슨이 화가 났죠. 네. 그래갖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때 디즈니가 좀 어르고 달래갖고 팬데믹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밥 체이팩이 그런 경험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비난 병명을 내면서 우리가 돈 투자했는데 왜 뭐라고 해?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난하고 소송 같이 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 건데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계약서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데 헐리우드 정서법상으로는 어떻게 탑스타한테 이렇게까지 해? 디즈니 할리우드하고 같이 일 안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할리우드한테 왕따 당하기 시작하죠. 디즈니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또 있었던 일이 올해 초에 있었던 건데 플로리다에서 그 동성애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데 올해 이번 미국 중간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죠. 근데 여기서 디즈니 월드가 플로리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문제였는데 밥 체이팩이 디즈니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요거 관련돼서 디즈니는 어떠한 입장도 없으니까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지 마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는데 요게 사내에서 정말 큰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사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퇴진 운동까지 있었어요. 약간 다혈질 더하기 살짝 꼰대 이런. 맞아요. 너무 지나친. 물론 옛날에는 거예요. 이런 뭐 CEO들이 열심히 잘했습니다만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CEO가 안 통하죠. 이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체이팩이 코너에 몰리면 어떡해요. 뭐냐면 그럼 살 길은 디즈니 플러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수밖에 없다 해서 디즈니 플러스의 양적 성장에 몰두했는데 그건 잘 안 됐어요. 어느 정도 구독자가 생겼습니까? 구독자는 디즈니 플러스 자체로만 놓고 보면 1억 6,400만 명이고요.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말고도 디즈니는 뭐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ESPN 플러스라고 스포츠 채널이 있어요. 그리고 훌루라고 하는 이 광고를 더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 다 합해서 22년 여름이었죠. 그 정도에 넷플릭스보다 1등을 했어요. 2억. 올여름에 디즈니 플러스 맞습니다. 구독자가 넷플릭스를 추월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한 거 아닙니까? 외형적으로는 좋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뭐가 있냐면 신규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그 비용이 있잖아요. 마케팅비, 첫 달 무료, 너무 많이 비싼 거예요. 첫 달 무료, 3개월 할인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성장을 했는데 상처뿐인 영광인 거죠. 적자 규모 너무 커진 겁니다. 근데 밥 체이팩은 이 실적을 밀어붙여서 올해 여름에 연임에 성공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3분기 실적을 놓고 봤더니 적자가 너무 크니까 이런 식으로는 못 가라는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밥 아이거 뭐 전설의 CEO, 운 좋은 CEO가 돌아왔어요. 네, 네. 그건 뭐 어떻게 좀 이걸 해결할 걸로 기대되는 거예요? 이게요. CEO는 실력도 있는데 운빨이 중요하잖아요. 밥 아이거는 그 15년 동안 CEO를 했는데 운이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아이거의 운이 돌아올까 생각하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날 그 직원들 모아놓고 왜 미국 기업들을 왜 보면 그 타운홀 미팅이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다 모아서 올핸즈 미팅이라고 해서 예. 질문할 건 다 해보세요 해서 다 들어보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가장 먼저 끌어낸 얘기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 조직 개편이 뭐냐면 그 바바이거가 전설적인 CEO인 이유가 뭐냐면 임파워먼트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거든요. 임파워먼트라는 게 자신의 권한을 세부 조직한테 위임하는 거죠. 힘 실어주기.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밥 체이페 얘기했던 건 뭐냐면 반대로 권한을 모아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만든 조직이 DMED라는 건데 이게 디즈니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조직이에요. 왜냐면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를 총괄하고 뭐 어떤 컨텐츠를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컨텐츠를 어디로 보내고 이거 다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해체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를 다 없애고 각각의 어떤 결정 권한을 각각의 뭐 프로듀서 또는 뭐 스트리밍 디비전 또는 뭐 TV 파트 뭐 제작 부서 뭐 예를 들면 마블이면 마블 뭐 20세기 폭스면 폭스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컨트롤 타워 하나에서 다 결정해서 네, 아래로 다 내렸나 결정하죠. 봐요. 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현장 부서에서 아니 어차피 니네가 결정할 건데 근데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할래라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문화가 만들어졌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정을 니네가 했으니까 성과도 니네가 가져갈 거니까 우리는 그냥 납품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준다.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는 수동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거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 항상 발생하는 게 조직 안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로 모아졌으면 그의 수장은 누가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디즈니가 지난 2, 3년 동안 권력 투쟁만 내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케빈 마이어, 뭐 피터 라이스라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게 각 디비전 담당의 어떤 CEO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디즈니 워낙 큰 조직이니까 사장들이 많은데 이 사장들끼리 컨트롤 타워가 생겼으면 나는 이거 할래, 저거 할래 하다가 일을 하지 않고 자리 싸움만 벌이다가 세월을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바이거가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했고 실제로 바바이거가 밥 체이팩 시절에 나는 이런 거 반대세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밥 체이팩한테 후임 CEO한테. 체이팩 당신이 하는 이거 좀 잘못된 거 왜냐면 같다. 내 후임자니까. 그리고 바바이거가 초반에는 그 이사회 의장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장으로서 CEO한테 요거는 반대인데라고 했는데 밥 체이팩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했죠. 그래서 둘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나빠졌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게 조직 개편을 해서 DMED 조직을 해체한 다음에 자 모두의 결정은 각각의 스튜디오 뭐 시스템들이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고받을 거고 책임을 져줄게요라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디즈니 내부에서는 요거만 갖고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이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양적인 성장을 추가가 되어 있죠. 결정을 크게 내렸으니까 큰 성장을 추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형 성장만 하던 거에서 지금은 권한을 위임하고 그리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바이거가 첫 단추를 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바바이거 전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 체이팩 말고요. 진짜 예. 전임자는 90년대 유명한 CEO가 마이클 아이즈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만든 유명한 애니메이션 우리 다 알고 있는 라이언 킹이에요. 예. 네, 20년 동안 마이클 아이즈너가 디즈니 이끌었는데 그 중에서 10년 동안은 임파워먼트를 잘 해갖고 잘 했어요. 그때 예. 나온 작품이 라이언 킹이거든요. 근데 후반 10년은 밥 체이팩처럼 나 혼자서 다 할게 탑타운으로 해서 픽사한테 애니메이션의 리더십을 잃었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에 밥 아이거가 와서 지금 같은 솔루션을 제시해서 모두한테 권한을 나눠줄게, 책임은 내가 져줄게라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의 디즈니의 제국을 만들었어요. 밥 아이거는 자기가 아주 잘 아는 걸 또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거는 디즈니가 아주 잘하는 방식이니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바바이거의 그 저서 제목이 있는데요. 그게 네. 뭐냐면 디즈니만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바바이거가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걸 잘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건 잘할 것이고 그건 디즈니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디즈니가 과거의 디즈니처럼 예. 기민하고 역동적이고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조직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거기까지는 될 수 있는데 그 다음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디즈니는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바바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픽사를 인수하고요, 마블을 인수하고 20세기 폭스를 인수하고 또 뭐 스타워즈 만든 루카스필름을 인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인수해서 이걸 갖고 컨텐츠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블 뭐 제국 이런 것도 만들었죠. 근데 그때까지는 뭐냐면 이른바 IP 지적재산권을 갖고 영화를 공급하는 컨텐츠 공급자였는데 예. 디즈니 플러스는 그렇게만 해서는 소용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디즈니가 아무리 많은 컨텐츠를 갖고 있어도 사람들은 디즈니 이외의 다른 컨텐츠를 원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안 되는 이유는 아마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보다 보면 내가 원하는 한국 콘텐츠도 없고 내가 원하는 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마블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안 보는 거죠. 결국 컨텐츠의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디즈니 이외의 다른 컨텐츠까지 갖고 와야 하는데 이건 사실 아이고도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디즈니는 인수를 해서 그러니까 아이고는 디즈니를 인수해서 디즈니 밑에 두고 밑에서 우리 밑에서 생산하세요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컨텐츠도 갖고 와서 유통시켜야 하는 건데 디즈니 플러스가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넷플릭스가 했던 방식인데 아이고도 그거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고요. 요거를 위해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네. 여기에 두 가지 예상치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훌루라고 하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 스트리밍 서비스가 절반만 디즈니 거고 절반은 컴캐스트라고 하는 다른 이제 빅테크 거거든요. 네. 그거를 완전히 인수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애플과 합병하는 안이 있어요. 애플과 디즈니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네, 맞아요. 요게 그 계속 애플하고 디즈니가 합친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도요. 디즈니가 지금 같은 제국이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이 논의됐던 안인데 이번에도 바바 이거가 나오니까 똑같이 애플 TV도 잘 안 되고 디즈니도 플러스도 안 되는데 과거에도 이게 그 지분도 섞여 있고 엮여 있잖아. 그러니까 애플이 디즈니를 사는 걸로. 큰 틀에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20세기 폭스하고 디즈니가 하나가 될지도 몰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이 컨텐츠가 필요하고 디즈니는 플랫폼이 필요하면 합칩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거가 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이거는 일단 그런 건 좀 아니야라고 일축하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력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밥 아이거가 복귀한 게 좋은 소식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에요. 주가는 좀 올랐던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하루 만에 9% 상승하고 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일단 조직의 그 혼돈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운빨 좋은 CEO가 왔으니까 좀 잘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야. 사실은 큰 카드, 그러니까 한 방에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빅 카드가 필요하긴 합니다. 넷플릭스와의 싸움은 안 해본 CEO라서 네. 어떻게 될지 그게 관건이다. 더 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와 함께 요즘 디즈니의 고민. 저희는 뭐 남의 일이니까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또 인사드리러 오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